안녕하세요. 네. 3, 4월 문학반은 현대문학 교과서 학습활동 분석반이에요. 그래서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하고 5, 6월은 고전문학 중심으로 하고요. 물론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이든 현대시, 현대소설, 그다음에 고전문학, 고전시가 고전소설. 물론 이제 극갈래하고 수필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워낙 임용해서 나오는 출제하는 그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뭐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수필이나 극갈래 정도만 다루면 되니까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뭐 7, 8월이나 9, 10월 달에 필요하다면 그때 문제로 내서 한번 풀어보고 이 3, 4월 현대문학반은 기본적으로 그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의 교과서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작품을 예를 들면 목록을 제가 프린트물로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OT 프린트물이 있을 것이고 세부 받았죠. OT 프린트물하고 그다음 작품 목록 프린트물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작품 목록 프린트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수능 자습서식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수능 자습서는 현대시, 현대소설 뭐 이런 식으로 갈래별로 돼 있고 그것을 문학사별로 연대순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수록작품 목록 보시면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목차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문학의 본질, 여기 안에 이제 문학의 개념과 성격이 이렇게 성취 기준들이 있고 문학의 기능, 그다음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2부가 갈래이론이에요. 여기가 이제 서정서사 교술인데 이게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원래 갈래이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워요. 근데 중학교에서 이 갈래이론과 관련된 요소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해요. 가령 서정갈래의 운율, 비유, 상징 같은 것들은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극갈래까지 교술갈래까지 다음 장 또 넘겨보시면 4쪽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전 연관부터 있고 그 다음에 6쪽에 문학 생산 및 재구성까지. 이 생산 부분, 재구성 부분은 그 창작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모방작 쓰기 같은 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건 임용 문제로도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7쪽 부분에 보시면 그 작년도에 나왔던 게 자아성찰입니다. 이 주제, 자아성찰. 그리고 자아성찰은 그 물론 이제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서의 자아성찰은 지금 그 이렇게 몇 개 없지만 이 교과서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으로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테마가 자주 다뤄져요. 이건 1, 2월 기본이론반 때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공동체 문학의 가치까지.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 선택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죠.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고등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2022 교과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015 교과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앞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면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품들이 있는데 이 3, 4월 문학반의 작품들을 제가 숫자로 세워보진 않았지만 한 170작품, 104 정도 돼요. 근데 이 현대시, 현대소설을 물론 이제 고전이 약간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3, 4월 달에는 고전을 다루진 않습니다. 고전은 5, 6월 달에는 다루도록 하고 이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그 교과서 그 2015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다만 그 2015 교과서 말고 12나 2009 교과서 가운데서도 저 중요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여기 그 학습 활동을 같이 또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수록 작품 목록은 교과서 그의 작품도 있지만 중요한 건 또 임용 기출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이 작품 목록을 가지고서 그 이제 임용 규칙되어 있던 내용들을 또 좀 보시고
이제 조금 더 추가시켜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그 일쪽 부분에 제일 위 상단 부분에 모라니 피기까지는 이 김영랑 작품이 있어. 이게 이제 지학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모라니 피기까지는 수능 자습서에서 확인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수능 자습서에서는 뭐 이 모라니 피기까지는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문학사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좌측 부분에서는 작품 분석이 돼 있고 우측 부분에서는 문학사적 내용들이, 예를 들면 논문의 일부분, 개론서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충 자료로 읽게 만들어요. 짬짬이 학습, 알짬 학습, 뭐 스터디 가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라니 피기까지는과 관련된 이 작품에 대한 종합 세트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게 수능 자습서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워낙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학습활동반을 공부하실 때 남으려면 어떻게 남아야 되냐면, 김영랑의 모라니 피기까지는 문학 개념을 학습한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남아야 돼요. 문학 개념을 적용해서 작품을 본 적이 있어. 그게 남아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문학 개념이 어떤 문학 개념이냐면 심미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문학 개념을 모라니 피기까지는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성찰 쪽에서 말하는 모라니 피기까지는 다뤘다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달라져요. 근데 자습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 세트로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 학습 활동반을 할 때는 항상 성취 기준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작품도 머릿속에 남지만 이 작품을 심미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문학 개념을 적용할 때 본 적이 있어. 이게 기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그 프린트물 또 하나는 약간 두꺼운 프린트물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OT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문학 공부의 방법론, 현대문학 공부 방법론, 현대문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일쪽 부분에 보시면 사례인데, 이 사례의 두 표로 되어 있는 문학의 기능, 이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우시고 네모칸에 현대문학 공부 방법론, 일단 그 3, 4월 문학반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대문학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수능 자습서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분석 공부하거나 지식 중심으로 공부하고 해요. 그 다음에 개론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대시 작품론, 고전시가 작품론,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나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이건 임용문학에서 기본이야. 그 학교교육 현장에 가시면 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라든가 조동일 한국문학통사는 필요해요. 그 개론서는 있어야 돼. 그거 보시면서인데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한 학생들한테 보충 자료로 설명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개론서 중심은 이 분석 부분보다는 지식 중심이에요. 개론서 중심은.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이 공부 방법론들이 우리 임용 공부 방법의 전부죠. 여기에 물론 플러스 관련 기출 문제들을 푼단 말이야. 임용 기출.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여기 말고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저는 수능 풀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거 다 하고 나서나 아니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능을 푸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수능은 보충적인 것이 필수적인 거 아니잖아. EBS 수능 교재 풀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거 다 하고 할 게 없어서 수능 교재 푸는 거야. EBS 교재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 자습서 보는 것은 지식 중심으로 보는 건데, 문제는 수능 자습서 보면 머릿속에 이제 안 남아요. 보긴 봤어.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은 취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수능 자습서를 보거나 개론서를 보는 것은 모두 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으나 어디서 많이 본 적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습서 보는 것은 지식 중심이지만 양적인 거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작품들이. 자습서를 안 보라는 건 아닌데 지식 중심으로 양적으로 보면 실패하기 마련이야. 실패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실패하지 않으면서 자습서를 보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교과서 다루잖아. 교과서. 그러면 오늘 예를 들면 20작품 정도 이번 주차 현대시 20작품을 봤어.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해당되는 작품의 수능 자습서를 보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아. 이해하셨죠? 수능 자습서를 볼 때 복습할 때 수업 시간에 다뤄진 것만 보는 거야. 일단은 지금은요. 그리고 나중에 7, 8월 정도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도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 수업도 들었고 해서 무엇을 더 할 것인가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능 자습서에서 안 봤던 작품들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필수 작품이에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작품이라고? 필수 작품이에요.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게 필수 작품이 아니라 또 수능 교재에 실려 있는 게 필수 작품이 아니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필수 작품이라서 일단 필수 작품을 중심으로서 뼈대를 세우세요. 뼈대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3, 4월 문학반에서 다뤄지는 현대문학의 작품이 170작품이라면 그 현대문학 170작품은 그냥 필수야.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해서 보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능 자습서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활용하세요. 복습하실 때. 양쪽으로 취하지 말고 복습하실 때 확인하는 것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내가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이 수능 자습서의 한 귀퉁이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교과서를 보되 여기 보시면 학습활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삼으라는 거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방법은 자습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해? 분석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분석 공부. 이때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품론 공부예요. 크게 두 가지잖아. 하나는 작품론이고 하나는 뭐죠? 문학사잖아. 근데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데 문학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전이에요. 고전. 고전은 분석보다는 문학사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대문학을 하면서는 작품론을 중심으로 해야 돼. 근데 수능 자습서를 본다는 것은 분석 공부를 하기 위한 거거든. 분석을 하기 위한 거야. 근데 수능 자습서에 분석을 할 때 수능 자습서 옆에 뭔가 많은 말들이 쓰였잖아. 이미 자습서 집필진이 분석한 것이 있잖아. 그거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보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이 분석이 맞았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봐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수능 자습서의 실패 확률을 가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분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특히 작품론은 기본적으로 분석이고 현행 기출문제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나와?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거지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문학사적인 지식에서 현대문학사에서 문학사적 지식은 가끔씩이야. 가끔씩. 이해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 분석을 연습하는 거예요.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 분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일쪽 부분에 보시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작품 분석을 하는지. 작년도에 기출되었던 게 윤동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기용도에
질투는 나의 힘. 이 두 작품이 그 5쪽 넘겨보시면 작년도 24학년도 10번 문제로 나왔던 작품, 현대시 작품이에요. 이게 혹시 윤동주의 참회록을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공부 안 하는 거야. 일단 윤동주의 참회록은 작년도에 기출되기 전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264 윤동주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 참회록이 언급된 적이 있었고, 기용도의 질투는 나의 힘은 좀 낯선 작품이에요. 이게 낯선 작품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좀 부지런해가지고 수능 자습서를 분석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질투는 나의 힘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접근한다고 봅시다. 근데 그때 질투는 나의 힘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11쪽 넘겨보셔요. 11쪽에 넘겨보시면 이게 자습서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 11쪽에 나와 있는 이 질투는 나의 힘이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분석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는 거죠. 공부한 거야, 지금. 근데 그냥 한번 읽으면서 수능 자습서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읽어보세요.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11쪽에 나와 있는 걸로 읽어보면 안 되고,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출되어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하얗게 되어 있는 기출된 걸로 5쪽 부분에 나오는 질투는 나의 힘을 먼저 읽어보세요. 5쪽에. 나 작품만.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지만 이제 자습서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한번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11쪽에 보시면 질투는 나의 힘의 수능 자습서 설명이에요.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 시를 13쪽에 보시면 그 구성 부분에서 한 4개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3쪽에 보시면 그 구성 부분에 1, 2행, 3, 6행, 7행, 11행, 12행, 14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일단 구성 부분을 잠깐만 읽어보세요. 1, 2행 부분은 미래를 상상하고 3, 6행 부분은 현재의 모습이며 부정적으로 7, 11행은 반성적 성찰을 하며 11, 14행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은 청춘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 이제 수능 자습서 설명인데 한번 이거 가지고서 자습서에 분석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청춘의 열정을 사귈 만큼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에 회상하는 거예요. 이제 회상. 그러니까 화자가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청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화자가. 근데 이 화자가 그러한 나이가 든 화자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떨어뜨리리라고 하는 걸 봐서 이건 가정인 거예요. 가정.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을 회상할 거야. 이렇게 지금 수능 자습서에는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행은 합치면 이 작품은 어떤 한 화자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한 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을 회상할 것을 그냥 미래를 가정한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습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책갈피, 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도표로 수능 자습서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담긴 거야. 책갈피라고 하는 것은 기억인 거야. 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시를 쓰고 있는 종이를 가리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셔도 되는데, 다만 여기가 지금 젊은 시절의 기억과 관련되어서 책갈피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야. 뭔가를 적는 것은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을 다시 되돌아올 때,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고 했어요. 이거 아까 여러분들 혼자서 보실 때 이거 어떻게 느낌 가지셨어요? 아무 정보 없이 공장 세웠다라고 할 때, 많은 공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읽었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내 마음이 공장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젊었을 때 마음이 공장을 세웠다는 것. 작품 분석 수능 자습서를 보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무언가를 막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 꿈이 많았다는 소리지. 많은 공장을 세웠다는 것은 꿈이 많았다는 거지. 젊은 시절에 나 꿈 많았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생산하고 창조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날. 이게 수능 자습서 설명이야. 공장에 대한.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것을 화자는 지금 어리석은 거라고 보고 있어. 물론 이 어리석은 것을 자습서에서는 어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할 것이 많은 걸 보면은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거야. 그 하고 싶은 거 많은 것들을 기록한 거라고. 그리고 이제 또 자습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이건 자기 자신을 지금 비하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쏟아지는 개야. 요거하고 연관된 게 그 위에 나오는 많은 공장이야. 쏟아지는 개 많은 공장은 뭐야?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건 많아. 꿈도 많고. 그러니까 꿈은 많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닐 거 아니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칠 줄 모르고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는 자신.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습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 긍정적으로는 인식하지는 않아. 왜냐면 개니까. 그것도 쏟아진다라고 표현한 걸 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자습서 집필진의 생각이야.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공장도 세우고 개처럼 쏟아니고 열정을 가지고서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칠 줄 모르는 거였어.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미래에 자신의 청춘을 기억하면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쫓아다니는 것도 많고 했었구나.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것도 지칠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근데 그게 공중에서 머뭇거리는 걸로 지금 머뭇거렸구나. 이런 식으로. 미래에 내가 그때 그랬구나. 라고 지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머뭇거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자신이 지칠 줄 모르고 살았던 삶을 행동을 하긴 했지만은 공중에서 머뭇거리는 삶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룬 것보다는 뭐였어? 공중은 뭐야? 발붙이고 살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호공 속에서 내가 살아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그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거야. 또 따라오세요. 그래서 나 가진 것 이제는 이룬 건 없어. 뭐밖에 없어? 탄식밖에 없는 거야. 이룬 것 없이 이룬 것이라고는 탄식밖에 없고, 그 다음 저녁거리마다 물구름에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본다. 요것을 수능 자습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청춘을 세워두고 세워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거리를 두고 자신을 조망하는 행동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앞에 나오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쫓아가면서 사는 삶과 관련지어서 보자면 이러한 행동들을 화자에게서 살아온 날들을 자기 것이 아닌 실망스러운 젊은 시절이 자신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던 이런 표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분석이 내 분석이 아니라 누구의 분석이라고? 자습서 지필진의 생각이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습서 공부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삶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지필진 생각은. 그리고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전까지의 나의 희망들은 전부 다 뭔가 열정적으로 공장 세우고 생각 많고 그다음에 구름 밑을 쏟아지는 개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희망이었다면 남은 희망의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죠? 질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시의 제목을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본 거지. 그러면서 지금 자습서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자가 젊은 날에 꿈꿨던 꿈과 열정은 질투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질투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젊은 시절에 누구나 자신이 꿈이 있는데 열망이 가득하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기가 어렵고 꿈과 현실의 불일치 속에서 이 화자는 질투를 하는 거야. 나는 왜 이 꿈을 이룰 수 없었지? 왜 이루지 못했지? 그러면서 내가 상상하는 나의 모습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하면서 살아온 거야. 자, 이 지금 지필진의 해석은 어떤 거냐면 이 시는 이 화자가 질투했던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다른 자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이루지 못한 것에 비교해서 보자면은 옆에 보자면 이룬 사람들이 있었어. 그 이룬 사람들을 보고 그걸 이제 질투한 거야. 부러워한 거고. 그러면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 이렇게 젊은 날은 이렇게 부러움 속에서 살아왔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짧은 글을 남겨둔다. 여기가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문장이라고 했고, 나의 생은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 부분에 이제 사랑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종교를 씌워서 해석하냐면, 화자의 반성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창조적 몸부림이 아니었고, 순전히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부분에서 반성하며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무엇인가를 바라기만 했고 하고 싶어 했기만 했고 되기만을 했고 희망이라는 것도 질투와 부러움에서 비롯된 것이니 지금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른다는 점을 후회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야. 자, 이걸 수능 자습서 봤다고 해봐. 봤다고 해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예를 들면 가정적 미래를 활용하고 있다는 등 그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를 보시면 이 주제는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이고 방황과 번뇌의 젊은 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와 방황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시로 이제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 자, 이 기출은 어떤 식으로 논점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을 보기가 있죠. 작품에 뭐가 있다고? 보기가 있어. 근데 이 보기가 읽기 전에 여기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무엇과 관련된 문제야. 그치? 봐봐. 이 작품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성찰로 보라는 거야. 참회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 작품도 그렇고 일단 여기가 이제 주목이 돼야 돼. 이 참회록이라는 작품과 기영도의 이 작품을 그리고 기영도의 이 필수 작품을 이 작품을 모르더라도 참회록이라고 하는 필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성찰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기를 확인하면서 작성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작성 방법은 가 작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 방법은 나 작품으로 지금 작성 방법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확인해 봅시다. 일단 보기가 주어졌으니까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출제자가 그렇게 보고자 하는 거야. 무엇을 보여주는 거야? 성찰. 그런데 무엇에 대한 성찰이야? 청춘, 자신의 젊은 날. 기용도의 질투는 나의 힘에 대한 수능 자습서의 설명을 내가 분석을 했더라도 이거 생각이 안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하고 나 작품을 무엇으로 접근하는 거야? 젊은 날에 대한 성찰의 시로 보는 거야. 그런 점에서는 뭐야? 공통적이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야. 여기까지가 어떤 공통점이냐면 성찰로서 기록하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성찰로서의 성찰을 하되 이 성찰을 기록하는 행위로서 성찰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중심으로 하고 가에서 요 구절이 나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다는 거야. 이거 찾았으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근데 여기는 공통점이 아닙니다. 공통점이 아니고 여기는 뭐야? 뭐뭐 한다면 한편 이런 걸 봐서 여기는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거야. 대조. 다른 점이야, 다른 점. 만약에 여기가 공통적이다, 유사한데 라고 하면 유사성. 그럼 이건 뭐죠? 하지만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냐? 가작품은 자아의 성찰을 하되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성찰을 해. 근데 나 작품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요게 핵심. 그럼 수능 자습서의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 그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자습서를 분석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수능 자습서 집필진의 생각을 따라가는다는 건데 다행히도 여기 있는 이 보기가 임용 출제지는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집필진의 생각과 유사하게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감정에 대한 성찰이지. 근데 어떤 감정이 가지고 있어? 질투.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굳이 분석하지 않더라도 기용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 낯선 시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 두 개에 주목하고 있어. 하나는 기용도의 질투는 나의 힘에서 성찰을 하되 기록하는 행위가 나와 있다는 거야.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과정에서의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반성 성찰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작성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게 뭐죠? A에 들어갈 식구. 여기 나오는 요거.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쓰자라고 하는 가의 작품에서 이 비슷한 대목을 가지고서 이 비슷한 대목을 나에서도 찾아보세요. 기록하는 행위.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행위를 찾았어요 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수능 자습서에서 기록하는 행위에 주목한 바가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나오는 보기 그대로 기록하는 행위를 그냥 찾아주면 돼. 그러면 뭐가 있어? 기록하는 거. 여기서 찾아봐. 물론 가작품에서 기록하는 행위하고 연관해서 나는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라고 하는 이 식구하고 비슷하게 요거. 이 식구와 비슷한 요 대목을 그 다음에 나 작품에서도 찾았으라고 했어. 찾아봐. 성찰을 기록하는 걸 찾아봐. 여기 다시 한번 보기. 성찰로서의 기록. 가작품에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라고 하는 식구와 비슷한 대목. 성찰을 기록하는 거. 청춘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 성찰을 기록하는 거. 나에서 찾아봐. 어디? 밑에서 두 번째 여기. 그치? 근데 이것만 있어? 또 여기지. 답.
하나만 찾아야 돼. 답. 밑에 거. 이유가 뭐야? 성찰이니까. 보기 봐봐. 보기 봐봐. 성찰로서의 기록이잖아. 근데 이 기록은 성찰 기록이 아니야. 봐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내가 기록한 책갈피에 종이들이 있고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것을 기록했어. 근데 그 많은 것의 기록들이 뭐였냐면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나의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던 흔적들을 계속 기록만 한 거잖아. 나 여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었고 저것도 하고 싶었고 이것도 하고 싶었고. 근데 이건 성찰이 아니야. 이건 기록만 한 거야. 이게 기록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성찰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위에 나오는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뭐죠? 여기에서 나의 생은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찰의 내용이 나온 기록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까워. 여기는 지금 보시면 보기를 중심으로 한 거야. 보기, 그냥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성찰로서의 기록하는 행위야. 여기는 쉽고, 그 다음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찾아 썼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찰의 결과를 고려할 때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무엇을 성찰했는데? 자신의 삶을, 어떤 삶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나의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고 그 다음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 성찰의 결과를 고려할 때 화자가 발견한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디 나와? 여기 나오지. 단적으로. 어떻게 나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 끝!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능 자습서에서 여기 있는 공장은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함축적 의미를 담았어. 여기는 화자의 현재적 삶을 반성하고 있어. 여기는 그 수많은 그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삶이야.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남은 것 별로 없대.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 탄식이래. 그리고 보면 이 질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이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기엔 다 불필요해. 이런 정보들은 그냥 불필요하다고. 그냥 자습서에 실려 있는 정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에 나와 있는 집필진의 입장이 중요한 거잖아. 이 작품을 두 가지로만 보는 거야. 하나는 성찰을 기록한다는 행위에 주목하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성찰하냐면 나 작품이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과정에서의 질투, 그 다음에 또 질투뿐만 아니라 또 뭐였냐면, 질투지, 탄식. 그러니까 질투와 탄식과 같은 그런 감정에 대한 반성 성찰이 시의 주주를 이룬 것으로 해석하라고 요구하는 이 집필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지. 따라서 답안을,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 답안을 쓸 때, 보시면, 이렇게 A에 들어갈 식구는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찰이 분명히 반성의 내용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나시의 주조를 보면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요거 느꼈다고? 그리고 이 삶을 반성하고 있어서 자신이 발견한 성찰의 결과 이와 같은 시기와 부러움으로 질투의 감정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반성을 고려할 때야. 고려할 때 나의 화자가 발견한 진정한 삶의 모습은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남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 작품에서의 그러니까 축제진의 입장이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참회록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나오는 보기 부분에서 여기 나오는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는 식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가작품의 자아성찰은 역사야, 역사. 이해했어요? 역사고 그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성찰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참회록을 해석해 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자습서에
이 참여록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다만 여기는 제가 그냥 참여록 부분은 이것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록은 OT 자료의 일쪽 부분에 보시면 두산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 작품이 작품 분석 그냥 다 넘어가세요. 거기 보시면 4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활동 2번이 다음 글을 읽고야 그 보기 글이 나와. 이 글이 뭐냐면 시적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을 활동하는 거야. 근데 네모칸이 뭐냐면 윤동주의 사적 기록이야. 윤동주는 42년에 창씨 계명계를 제출하고 이 시기에 참회록이 쓰였었어. 근데 이 창씨 계명계를 제출한 날은 참회록을 쓴 지 닷새 만으로, 그래서 윤동주 이 필자의 시기와 작품의 제목과 내용과 상황을 볼 때 참회록을 썼다라고 할 때의 창작 기록, 창작 동기는 자신의 감정과 각오를 일단 정리한 뒤에 창씨 계명계를 제출했어. 유학 가려고 한 거야.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그래서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창씨 계명계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각오했을 때 뼈아픈 욕됨으로 인해서 쓰인 것이 참회록이라는 주장이야. 이제 이런 보기 자료를 준 거야. 그리고 나서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1번 윗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두 19절이 있어. 하나는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아왔던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나 왜 그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 라고 하는 1번 활동과 관련해서 이것을 무엇을 참여했는가? 보기글을 주어지면 그럼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 우측에 제일 위에 예시 답안 보시면 여기는 개인적인 참여가 아니다. 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반성이야. 근데 보기글이 뭐였죠? 내가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 윤동주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쓴 것을 반성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지식인의 삶을 반성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부끄러운 고백이란 그렇게 일본 이름으로 쓴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작성 방법이 이 작품에서 구리거울은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닦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의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리거울은 역사적 유물로서 화자를 비춰주는 거울이니까 성찰의 매개체. 보통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죠? 성찰의 매개체. 근데 여기서는 단순한 게 볼 게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서의 성찰의 매개체지. 역사적 측면이지. 역사적 측면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식민지 치하에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씨 계명계를 제출하고 일본 유학을 가. 그러면 조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행동도 할까 말까 한데 심지어는 내가 일본 이름으로 고쳤어. 이런 것이 부끄러운 거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들이지. 그것을 비춰주는 게 구리거울이야.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역사적 유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울을 손으로 발로 닦는다라고 하는 행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찰하는 것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제일 위에 첫 번째 지도 2-1번의 지도 방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참회란 만국민으로서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부끄러움. 그 다음 두 번째 참회는 창씨 계명을 한 그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 이게 이제 보기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교과서는 성찰하는 행위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 보고 있다고? 역사적, 사회적 행위로 보고 있는 거야.
성찰하는 행위를. 그럼 다시 여기 봐.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윤동주의 자아성찰을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고 하는 구리거울에 주목해서 이런 자아성찰이 뭐라고?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으로 보고 있어. 근데 이때 자신은 단순한 자신이 아니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바가 뭐였냐면 보기를 참고하여, 여기 두 번째 작성 방법,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의 의미를 소설하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방금 읽었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로 이 작품을 읽었다면 기억이 뭐냐면 여기야. 여기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할 때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더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리고 이것에 뭐죠? 의미를 소설하라고 했어. 근데 요 지문을 지금 이 식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대한 백진출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저하고 같이 분석을 해봐요. 이 구리거울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야. 근데 그 거울을 보면 나의 얼굴이 어떻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 욕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이게 부끄러운 거야. 욕돼. 왜 부끄럽지? 다시 역사적 현실 속에서 투영해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항상 식민지 생각해야 돼. 역사적 현실이니까. 그럼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겠어? 이렇죠. 그쵸. 예를 들자면 해방을 꿈꾼다든가 광복을 꿈꾼다든가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됨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보면 여기에는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조선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고친 것에 대한 개인적인 분명히 행위도 있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이렇게 쓰고 싶어. 무슨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았지? 이때 기쁨을 바라면서 사는 것과 그 다음 뭐죠? 즐거운 날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때 기쁨과 즐거운 날은 이 식민지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날이야? 그렇지, 해방과 광복이야. 식민지의 상태를 벗어나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해석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해석해 보면 나는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와야 됐고 즐거운 날을 바라면서 살았었어야 됐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된 부끄러운 고백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면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야. 역사적 현실을 반성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제 성찰을 하려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야지 하고 성찰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야? 욕되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도록 기쁨과 즐거운 날을 바라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거야. 살아가야겠다는 거야. 닦아보자는 건 청유형이니까. 그 다음 그러면 그렇게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욕된 삶을 살지 않도록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 먹게 되면 if 그렇게 되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이 사람이 누구야? 나. 근데 왜 나가 홀로 걸어가야 되냐고. 그게 왜 슬프냐고. 여기를 여러분들 인출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기억의 의미를 지금 소설하고 있죠. 보기를. 그래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어 있다는 이 보기를 중심으로 해보자면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어. 어떻게? 욕된 삶을 살지 않아야지, 부끄러운 고백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러면 if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나를 보게 돼. 이게 나거든.
그럼 저때 홀로 걸어가다라고 할 때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이게 걸어가다는 거. 이건 뭐야?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걸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냐고. 식민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욕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걸어가는 거잖아. 이거 삶이야, 삶. 걸어가다라고 하는 건 삶이야. 이러저러한 지향하는 삶이야. 이러저러한 것을 지향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홀로야. 왜 혼자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백진출 연습을 하셔야 돼. 왜 혼자지? 그 삶이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 그러니까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내가 욕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때로는 그게 고독한 거야. 고독하다라고 내가 지금 미래를 전망하는 거야. 그러면 if 가정 내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려고 욕되지 않게 살아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지 마음 먹으면 그러면 그러한 삶은 때로는 뭐다고? 고독해. 이게 김수영의 때로는 혁명은 뭐하다고? 피를 필요로 하고 혁명은 고독해 하는 거 비슷해. 그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지향하는 삶이 때로는 고독할지도 몰라. 심지어는 어쩔지도 몰라. 슬프기도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서 홀로 걸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마음을 먹었던 지향하는 삶이고 이러한 지향하는 삶이 혼자 고독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제 미래를 가정하는 거잖아.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할 때 이렇게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의 의미를 서술할 때 보기에 나오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어요를 충분하게 해석해 주셔야 돼.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가작품에서 자아성찰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로 확장된다. 이걸 참고로 하면 보기 끌고 와. 보기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기억은 일단 식민지 현실. 식민지 현실이야. 국권 상실이 됐든 강점기가 됐든 식민지 시기가 됐든 그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성찰하고 있어. 어떻게 살아왔었어. 어떻게. 욕되거나 아니면 뭐죠? 부끄러운 고백을 했거나 이거 언급해야 돼. 그렇게 부끄럽고 욕된 삶을 살아온 화자가 뭐 한다고 했어? 거울을 닦아보는 행위를 한다고 했어. 행위에 주목했어. 행위. 보기를 봐. 성찰로서의 기록하는 행위와 같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와 같은 거울을 닦아보자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의지를 결심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선 고독한 삶을 나타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면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면 그때 그 내가 택한 삶이 때로는 뭐하다고? 고독할 수도 있어. 내가 이러저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것이 그래서 여기서 직면한 현실에서 맞서게 되는 고독한 삶의 모습이야.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고독한 삶의 모습을 의미해 이렇게. 자, 여기 봐. 기억의 의미를 서술하라. 이러저러한 삶을 의미하다. 이렇게 제가 끝났어. 여기 봐. 두 번째 작성 방법이 기용도의 시에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서술하라고 했어. 무엇을 서술하고? 삶의 모습. 삶의 모습. 그러면 이것도 기억의 의미를 서술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모두 다 성찰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성찰의 모습이고 저거는 역사적 성찰의 모습이야.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 기억의 의미를 서술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근데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냐면 이런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 맞서게 되거나 직면하게 되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그 삶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지, 욕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지, 무기력한 지식인으로서 남지 않도록 해야지 라고 결심한 후에 직면한, 맞서게 되는 고독한 삶의 모습. 이렇게 이제 저는 서술을 했어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미래의 삶의 모습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 임용 기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의 참여력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미 확인한 바야. 그 다음에 기용도의 질투는 나의 힘은 낯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성찰로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공통점, 자신의 삶은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과정에서의 감정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보기 부분을 충분하게 읽고 그 다음에 적용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 얼굴과 뒷모양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 정서, 시어.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왜 기본이지? 아니, 어떤 시작품이든 시적 화자의 정서를 도출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 근데 가는 고맙게도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어. 얼굴에 대한 정서가 있고 뒷모양에 대한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어. 이거는 이제 정답이 있어. 그럼 얼굴에 대한 정서가 어디 있어? 여기야, 여기. 구리 거울에 비춰본 내 얼굴이 욕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이거. 이거 정서야, 이거 정서. 그 다음, 뒷모양에 대한 정서는 어디 있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뒷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 그죠?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약간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 기억의 의미도 삶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니은에는 진정한 삶의 모습은 표면적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케이. 그래서 작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요지는 이거야. 뭐냐면 이미 참회록을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자아의 모습으로 해석한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존재한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생략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할 게 하나 있어요. 14쪽에 넘어가시면 (3, 4월) 문학반은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엄청 많이 나와. 교과서 작품도 많고 일단 백지인출 수능 자습서 보지 말고 먼저 분석을 해봐. 먼저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백지인출 14쪽에 나오는 이 백지인출. 그럴 때 이 백지인출의 방법은 도구가 딱 3개밖에 없어. 3개. 뭐가 있냐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정서 및 태도 만약 있다면 그 다음에 혹시 이 작품에서의 표현상의 특징이나 시상전개의 특징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백지인출을 시도해 보는 거야. 한 4분에서 5분 정도를 시도하시는 거야. 아셨죠? 때로는 가령 예를 들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식구 같은 경우에는 밑줄을 긋거나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면 식구에 밑줄을 긋거나 하는 등의 그 다음에 상황과 정서하고 태도를 어떤 용어로 적어야 되는데 용어로 적기 힘들면 그냥 19절 가지고 와도 돼. 예를 들면 이 시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뭐야 라고 하면 님이 간 상황. 그냥 가지고 오면 돼. 이렇게. 그러면 님이 간 상황은 뭐야? 님이 떠난 상황. 알겠어요? 아니면 뭐 상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신 거야.
그리고 시적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시적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으면 그냥 19절을 가지고 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슬픔, 이거 정서예요. 근데 또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정서 및 태도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가 소망하는 거야. 떠난 님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슬퍼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만난 것을 믿습니다 해서 소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 슬픔과 소망이라고 하는 거, 상실감과 소망이라고 하는 거, 슬픔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정서 및 태도로 쓰지 못하더라도 해당되는 19절을 가지고 오면 돼요. 이게 백진출이야. 알겠죠? 여기에서 태도가 드러나요. 여기에서 정서를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찾아도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리고 여기다 적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 뭐냐면, 님은 같지만 님을 보냈지 아니하였습니다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이 뭐죠? 역설이야. 이거 그냥 여기다 써. 그런 식으로 백지인출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몇 분간? 2분에서 5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수능 자습서를 확인해. 자습서를 확인해서 상황이 맞느냐, 정서 및 태도를 자습서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고 있느냐, 용어, 어떤 용어로 잡아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놓친 19절은 어디인가. 이해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지, 자습서 먼저 보는 거 아니야. 절대.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오늘 님의 침묵을 배웠어. 교과서의 학습활동도 배웠어. 그런데 요거 봐. 임용 및 수능 출제자의 관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님의 침묵이 임용에서 출제됐는가? 안 됐어. 없어. 근데 수능에서는 고3 연합평가 때 출제된 적이 있어. 이해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가 중요해. 그런데 보면 14년도 7월 B형 고3 연합평가에 이 님의 침묵이 나오고 나서 기억 밑줄쳐진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낸 거야. 근데 기억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기억번은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어서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대. 봐. 님을 잃은 무슨 감? 상실감. 이런 키워드가 시적화자의 뭐야? 정서 키워드야. 그럼 내가 님이 떠나거나 님은 떠난 직후의 상황의 시에서는 무조건 이와 같은 표현을 써야지. 님을 잃은 상실감, 님을 잃은 상실감. 다른 작품에도 적용해야지.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 그러니까 틀린 답을 골라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수능 선택지에 나온 키워드를 내가 다른 작품에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니은번에 보시면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명세는 차득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으로 날아갔어요. 한숨, 미풍, 님이 떠난 이후의 상황이야. 상실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대비적인 의미, 대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꽃과 빛난 것의 대비가 차디찬 티끌이야. 이런 식으로 대비. 이런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 좌절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정서야. 알겠죠? 아까 내가 백진출을 했을 때는 좌절감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었는데, 여기는 이게 맞는 답이라면 여기를 좌절감으로 보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1행부터 4행까지 나타난 화자의 정서는 하게 되면 상실감, 좌절감, 해당되는 구절을 찾았어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니을번을 보겠습니다. 접속어를 사용해서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됨. 니을번을 보세요. 니을이 어디 있냐면 그러나. 접속어가 뭐가 있어? 여기. 그 다음에 이 장면이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사랑을 깨치는 까닭입니다. 이후부터서는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시상이 전개된대.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돼. 앞에서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슬픔과 좌절감의 부정적 인식. 근데 앞으로 이제 뭐죠? 그러나 뒷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을 들이부어. 그래서 만날 것을 믿어. 그러니까 인식이 전환됐다고 볼 수 있어 없어?
그래요. 님의 침묵의 수능 자소서의 설명이 이 그러나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혼자 백지 인출할 때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야. 아, 그러면 지금 2014년도 7월 고3 연합평가는 1행부터 3행 앞부분까지는 주로 화자의 정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되어 있는데 그 시상 전환의 핵심이 뭐냐면 인식이야, 인식. 무엇에 대한 인식이야? 이별. 대상에 대한, 이별 상황에 대한 인식. 이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인식에서 무슨 인식으로? 긍정 인식에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은 상실감과 좌절감이었고, 긍정적인 인식은 희망을 품고 재회를 소망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그 긍정적인 인식과 관련, 그 다음에 미음은 무슨 표현? 역설적 표현. 근데 우리가 놓쳤던 거. 역설적 표현을 찾았는데 효과. 효과에 주목해. 표현의 효과. 그러면 2014학년도 B형 고3 연합평가는 논점이 몇 가지냐면 한 3가지. 첫 번째로는 시초과제의 정서 및 태도에 주목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시상 전환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역설적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어진 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야. 이렇게 기억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작품론 공부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반드시 교과서 작품 저하고 같이 배웠으면 고1, 2, 3 연합평가 수능 문제에 어떤 논점으로 출제되었는가를 확인해봐.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정답은 분명히 있겠지. 근데 정답 및 오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상실감, 좌절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역설적 표현의 효과로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통한 태도를 드러냄. 자, 봐봐. 다짐을 뭐라고 봐? 태도로 보는 거야. 소망하는 것을 태도로 보는 거야. 뭔가를 다짐하다, 태도. 예를 들면 정서 용어가 있고 태도 용어가 있잖아. 상실감은 정서야, 태도야? 정서. 좌절감은 정서야, 태도야? 정서. 근데 다짐하는 것은 정서야, 태도야? 태도. 의지, 극복의 의지를 다짐하다. 극복 의지는 정서야, 태도야? 태도. 이러한 용어들도 보시란 말이야. 이거 태도라고.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지. 1행부터 4행의 시상 연계 그러나 앞부분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는, 그러나 뒷부분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이렇게 묻는다면 이 용어들을 수능 문제를 가지고서 용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린트를 하나 더 줬어요. 학습활동 변형 문제. 프린트를 두껍죠? 오늘 배울 작품이 20작품이야. 예. 넘기지 말고 제일 앞에 봐봐.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기용도의 엄마 걱정 시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죠.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자는 누구지? 어떤 상황에 처했지?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나타내는 19절이 뭐였지? 표현상의 특징은 어디에 있지? 이걸 찾아보라면 스스로 몇 분 정도 시간을 두냐면 2, 4분. 그리고 나서 교재에 실려 있는 기용도의 엄마 걱정을 찾아서 이제 확인해.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학습활동 봐. 학습활동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장 넘겨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백진출을 먼저 해봐. 2분부터 4분.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를 교사용 지도서에서 확인해보자. 그 다음 이 작품은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이 문제를 여기서 풀고 가야 돼. 알겠죠? 4분 정도, 5분 정도 되니까 그 키워드 중심으로서 작성해서 한번 말을 해봐 라고 할 거야. 답안이 있긴 해. 근데 안 줄 거야. 언제 주냐면 집에 갈 때. 수업 시간에는 안 주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 주마다 한 20작품씩 할 거야. 왜냐면 170작품 실려 있는데 고준 씨가 빼면
한 20작품씩 하면 되고, 주로 3월 달은 현대시, 4월은 현대소설, 그다음 극교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